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후경 박사님의 사이코 드라마 이론과 실제 발췌문을 바탕으로 사이코 드라마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참 연극을 심리치료에 쓴다니 좀 독특하게 들리는데요. 그냥 말로 하는 상담도 많은데 왜 굳이 행동으로 뭔가를 한다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와 핵심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사이코 드라마는 그 야코브 레비 모레노가 처음 만든 집단 치료법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언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연극적 행위, 이걸 핵심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연극적 행위요? 하긴 뭐 말로 잘 설명하기 힘든 그런 복잡한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직접 몸으로 표현하면 좀 더 와닿으려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말로는 잘 표현 안 되는 거, 혹은 자기도 모르는 어떤 태도나 표정, 몸짓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비언어적인 것들이 이 행위를 통해서 확 드러나니까 문제의 본질을 훨씬 더 깊게,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비언어적인 소통의 힘을 활용한다. 그럼 이런 독특한 접근은 어떤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건가요? 네, 모레노 이론의 핵심에는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자발성과 창조성인데요. 그리고 실제 드라마를 진행할 때는 집단 내 관계를 보는 사회 측정학이라든가 또 우리가 하는 여러 역할에 주목하는 역할 이론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발성, 그리고 창조성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죠? 언뜻 들으면 좀 뭐랄까 예술가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거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모레노가 말하는 자발성은 그냥 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의를 보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절한 반응 또는 오래된 상황에 대한 새롭고도 적절한 반응을 하게 하는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새롭고 또 적절한 반응? 네, 핵심이 바로 그 새로움과 적절함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던 대로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알맞은 새로운 반응을 할 수 있는 힘, 그게 자발성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뭔가 틀에 박힌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뭐 그런 거군요. 그럼 창조성은요? 창조성은 말 그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가능성을 떠올리는 능력. 모레노는 이걸 심상의 근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창조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방금 말씀드린 자발성이라는 추진력이 없으면 그냥 생각에만 머문다는 거예요. 아, 네네. 자발성이 있어야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딱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런 거죠. 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와,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창조성이 씨앗이면 자발성은 그 씨앗을 땅에 심고 싹을 틔우는 힘, 뭐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그럼 사이코 드라마는 결국 이 자발성과 창조성을 키우는 뭐랄까 훈련장 같은 곳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훈련, 그러니까 실제 사이코 드라마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나요? 현장이 좀 궁금한데요. 아까 뭐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보통 사이코 드라마가 이루어지려면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자기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풀어놓는 주인공, 프로타고니스트라고 하죠. 네, 주인공.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공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 혹은 뭐 중요한 사물이나 감정의 역할을 맡아주는 보조자. 보통 다른 집단원들이 이 역할을 하죠. 다른 참여자들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드라마를 쭉 지켜보면서 함께 느끼고 반응하는 관객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공간, 바로 무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전문가로서 잘 이끌어가는 연출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5가지가 다 있어야 제대로 된 사이코 드라마가 진행될 수 있죠. 주인공, 보조자, 관객, 무대, 연출자. 와, 진짜 한편의 연극 무대 같은데요. 그럼 이 무대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들을 쓰는 건가요? 자료에 보니까 기법들이 꽤 여러 개 있던데 좀 인상 깊었던 거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중자는 뭔가요? 이름이 좀 특이한데. 네, 이중자, 더블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보조자 중 한 명이 주인공 바로 옆에 딱 붙어서요. 주인공이 차마 말로 못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속마음 있죠. 네, 속마음. 그걸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마치 주인공의 또 다른 자, 나 내면의 목소리처럼요. 그림자처럼 옆에서 연기하는 거죠. 와, 내 속마음을 다른 사람이 옆에서 대신 말해준다. 생각만 해도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쑥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하하, 당연히 어색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효과가 아주 큽니다.
이걸 통해서 주인공이 평소에 억누르거나 외면했던 감정, 아니면 내 안에 다른 목소리 같은 갈등이 확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 내 안에 이런 마음도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지지받는 느낌 속에서 자기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용기를 얻고 통찰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숨겨진 내면을 마주하게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더블 역할을 하는 보조자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말 깊이 헤아려 보는 경험이니까 공감 능력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거울 기법은요? 이건 이름 그대로 뭔가요? 미러링이라고도 하던데. 네. 정확히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 기법에서는 보조자 아가 주인공의 말이나 행동,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 같은 것을 그대로 따라해요.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죠. 아, 따라한다고요? 네. 그럼 주인공은 관객석에 앉아서 마치 비디오로 자기 모습을 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와. 어? 내가 저렇게 말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 눈에는 저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자기 행동 패턴이나 관계 방식에 대해서 정말 강렬하게 자각하는 순간이 오죠. 이야. 자기 모습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건 진짜 쉽지 않을 텐데 확실히 뭔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역할 교대, 롤 리버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이건 왜 그렇게 핵심적인 기법으로 꼽히는 건가요? 아, 역할 교대. 네, 이건 정말 사이코 드라마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독특한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역할을 바꾸는 건데요. 다른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사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상사 역할을 직접 해보는 거죠. 네. 제가 상사 역할을요? 네, 그 상사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말투나 자세를 따라하면서 상사의 입장에서 나라는 직원과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와, 흔히 말하는 역지사지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걸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옮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역할을 직접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말을 했겠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고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죠. 또 반대로 내가 상대 역할을 하면서 나를 바라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요. 이야, 정말 강력하겠는데요. 관계 문제 같은 거 해결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계 갈등이 있을 때나 상호작용이 뭔가 꽉 막혔을 때 아니면 자기 이해를 좀 더 깊게 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기법입니다. 이게 바로 행동을 통한 통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듣기만 해도 뭔가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런 여러 기법들을 활용하는 사이코 드라마, 실제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3단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준비 단계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사이코 드라마는 보통 준비 작업, 행위, 그리고 나눔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그중에서 준비 작업, 즉 웜업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속마음이나 문제를 연기로 보여준다는 게 이게 보통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안전한 분위기라고 해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 부담 당연히 들죠.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 작업 단계에서는 집단원들 사이에 좀 편안하고 신뢰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해요. 그리고 연기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나 저항감을 좀 낮추면서 참여자들의 자발성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거죠. 아, 자발성. 아까 그 핵심 개념이군요. 네. 그래서 간단한 신체 활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가벼운 역할극을 짧게 해보기도 하고 집단 게임 같은 걸 통해서 서로 좀 긴장도 풀고 어색함도 없애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어질 행위 단계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웜업 없이는 성공적인 드라마가 나오기 어렵다고 하죠. 그렇군요. 마음의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는 거네요. 그렇게 분위기가 잘 무르익고 나면 드디어 본 게임, 행위 단계로 들어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행위 단계가 이제 사이코 드라마의 하이라이트죠. 주인공이 자신의 문제 상황이나 경험을 말로 설명하는 대신에 무대 위에서 보조자들과 함께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연출자는 주인공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감정이나 욕구, 내면의 갈등 같은 것들을
충분히 탐색하고 또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법들이 쓰이는 거군요. 이종자나 거울 기법, 역할교대 같은 것들. 네, 그렇죠. 그런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보고 깊이 이해하고 통찰을 얻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 새로운 행동 방식이나 대처 방법을 시험해보고 연습해보기도 하고요. 와, 정말 강렬한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자신의 깊은 부분을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는 좀 뭐랄까, 잘 마무리하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나눔입니다. 행위 단계에서 자신의 취약한 부분까지 다 드러낸 주인공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노출되고 어쩌면 좀 불안정한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막 분석하거나 조언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하고요. 드라마를 지켜본 관객이나 보조자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나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주인공의 이 부분에서 내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많이 갔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느꼈던 감정이나 공감을 따뜻하게 나눠주는 데 집중합니다. 아, 평가나 분석이 아니라 그냥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거군요. 예, 주인공을 다시 집단 전체가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거죠. 흔히 비유적으로 벗었던 옷을 다시 입혀주는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안전하게 현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보조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연기했던 역할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역할 벗기, 니롤링 과정을 거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준비, 행위, 나눔. 이 세 단계가 정말 유기적으로 잘 짜여 있네요.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을 탐색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사이코 드라마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철학 같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뭐 한계점 같은 건 없을까요? 사이코 드라마의 기본적인 철학은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문제나 병리적인 측면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건강함과 창조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요. 삶의 어떤 재미나 즐거움 같은 것도 창조성이 중요한 원천으로 보고 무엇보다 말보다는 행위를 통해서 진실을 탐구한다는 걸 아주 강조합니다. 지지와 공감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건강함과 창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좋네요. 네. 다만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역할 이론 자체는 굉장히 독창적이고 강력하지만 그 외에 어떤 정신병리나 문제의 원인에 대한 독자적인 이론 체계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기법적인 측면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뭐 정신분석 이론이나 대상관계 이론 같은 다른 심리 이론들과 좀 통합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보완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다른 이론과 통합해서 활용하면 더 풍부해질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사이코 드라마의 정말 핵심적인 껴대라고 할 수 있는 역할 이론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자아는 역할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게 모레노 역할 이론의 아주 핵심적인 전제입니다. 우리는 역할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또 역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역할은 단순히 뭐 사회적으로 주어진 직업이나 지위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우리 행동 패턴 있죠?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행동 패턴 전체를 역할이라고 봅니다. 아, 행동 패턴 전체요? 그럼 종류가 엄청 많겠는데요?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 먹고 자는 그런 생리적인 역할도 있고요. 또 뭐 환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심리극적 역할도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모 역할, 자녀 역할, 친구 역할, 직장인 역할 같은 사회적 역할도 있고요. 또 특정 문화권 안에서 기대되는 그런 문화적 역할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 역할을 계속 바꿔가면서 살아가고 있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역할들은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면서 계속 발달하고 변화해요. 근데 때로는 어떤 역할이 너무 좀 미숙하게 발달하거나 반대로 너무 과잉되거나 왜곡되기도 하고요. 또 역할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꼭 필요한 역할인데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아, 역할 수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군요. 네, 사이코 드라마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 패턴들을 먼저 인식하게 도와줘요. 그리고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역할, 뭐 너무 과잉된 역할이나 부족한 역할, 갈등하는 역할,
아니면 아예 없는 역할 같은 것들을 진단하고요. 필요하다면 그 역할을 좀 새롭게 정의하거나 수정하고 혹은 아예 새로운 역할을 배우고 연습하는 역할 훈련, 롤 트레이닝의 장을 제공하는 거죠. 한 것 같기도 한데 역할 피로, 롤 패티그 같은 개념도 이 역할 이론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오,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역할 피로, 그거 역할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특정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데 너무 지치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못 느끼고 그래서 자발성 없이 그냥 의무감이나 습관으로만 하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된 느낌이죠. 아,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그 역할 자체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거나 역할이 나랑 잘 안 맞는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제대로 보상이 없지? 하고 느낄 수도 있고요. 또 그 역할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갈등이 생겨도 역할 피로가 올 수 있죠. 와,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역할 피로를 느낄 때 역할 이론 관점에서는 어떻게 좀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왜 이 역할의 피로감을 느끼는지 그 원인을 좀 탐색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역할에 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역할의 부담을 좀 줄일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뭐 역할을 좀 덜어내거나 기대치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잠시 그 역할에서 좀 떨어져서 쉬는 시간을 갖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 역할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방식을 배우는 역할 훈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네, 사이코 드라마는 바로 이런 역할 피로의 원인을 탐색하고 또 새로운 역할 수행 방식을 훈련하는 과정을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셈이죠.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정말 강력한 도구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특히 역할 이론이나 역할 피로 같은 개념은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너무 당연하게 어쩌면 무심코 수행하고 있는 그 많은 역할들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역할에 지친 나 자신을 좀 알아주고 돌봐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분들 각자의 삶을 비춰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정보 습득을 넘어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통찰, 그런 걸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 역할을 조금 더 창조적으로, 그러니까 좀 새롭고 적절하게, 어쩌면 조금은 다르게 해볼 수 있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